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에도 우리 군은 4,000톤급 핵 추진 건조함 건조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전례가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 현재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새누리당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핵잠수함 도입을 공론화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방부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일부 언론은 핵잠수함 도입을 가정해 다양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는 가능한 일일까? 핵잠수함 국내 건조 가능성을 취재했다. 핵잠수함은 말 그대로 핵분열에서 얻은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잠수함을 말한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로 사라지면 위성 등으로 쉽게 위치를 추적할 없다는 은미성에 있다. 핵잠수함은 디젤 등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은미성이 뛰어나다.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잠수 항해 중에는 3에서 4일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한다. 산소를 공급받아야 디젤 엔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우라늄의 핵분열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년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식량 공급과 대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이유로 작전 기간을 3에서 4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핵잠수함이 북한 SLBM에 맞설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꼽히는 건 이러한 장시간 작전 능력 때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한국군이 마음을 먹으면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을까? 현재 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디젤 엔진을 소형 원전으로 바꾸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원전 강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원자력 소형화 등 관련 기술을 꽤 확보하고 있어 핵잠수함용 원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 관련 연구원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현재 기술력으로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원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건조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한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일대 건조 비용을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사상 최초로 400조 원을 넘어섰는데 핵잠수함 건조비는 정부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예산 확보 역시 불가능하지 않다. 기사 이미지 사진 크게 보기. 샵 세계적으로 NPT 5개국과 인도만 핵잠수함 보유.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는 기술력과 자본이 아닌 국제 정치 및 외교가 걸림돌이다. 가장 문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대다. 정부가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이를 넘어선다고 가정하면 국제원자력기구와 핵확산 금지조약 등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국제조약을 생략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다. 조약을 따져보면 이유가 보인다.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과 인도뿐이다. 앞선 5개국은 NPT에서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국가다. 인도는 NPT 미가입국이다. NPT 가입국은 무기와 관련된 핵을 보유할 수 없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에선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핵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전홍측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이고 우라늄 농축의 20%이면은 잠수함을 움직이는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사적 목적 문과 해석을 놓고 양국이 상당 기간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일 뿐이란 논리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얘기다. 샵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가 관건. 가장 큰 난관은 연료 조달 문제다. 핵잠수함을 건조했다고 하더라도 연료가 조달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하다. 핵잠수함용 핵연료는 원전에서 쓰는 것과 다르다. 원전용 핵연료는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5% 포함된, 다시 말해 5% 농축된 우라늄을 연료를 쓴다. 핵잠수함용 원전에는 이보다 농축도가 높은 원료를 사용한다. 농축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핵잠수함은 20% 정도로 농축된 핵연료를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은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쓴다. 90% 이상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30년 이상 잠수함 기동이 가능하지만 농축도가 떨어지면 3에서 4년에 한 번씩 연료를 교체해야 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우라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20% 수준으로 농축된 핵연료를 수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농축하는 거다. 우선 핵연료 수입부터 살펴보자. 한국이 우라늄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캐나다와 호주다. 캐나다 등 우라늄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공급국 그룹으로 묶여있어 군사 목적의 핵물질을 판매할 수 없다. NSG에서도 강대국 파워가 작동하고 있어 한국의 핵잠수함 핵연료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NPT 미가입국인 인도는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을 위해 NSG에 가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하는 방법이 남는다. 우라늄 농축을 위해선 IAEA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도 수용해야 한다. IAEA 가입국은 원전 및 사용 핵연료 저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IAEA에 넘겨야 한다. 한국은 올해 5월부터 국내 경수로에 대한 무통보 사찰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IAEA 감시 카메라도 제거했다. 무통보 사찰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사찰을 말하는데 감시 카메라 제거를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IAEA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라도 원자력 관련 시설을 사찰할 수 있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펼쳐질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전 통보 없이 IAEA 직원이 한국을 찾아온다. 핵잠수함 핵연료 전용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잠수함이 어디에 있나요? 글쎄 그걸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핵연료 사찰을 거부하는 건 IAEA 규정 위반이다. 그렇다고 사찰을 받아들여 핵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된다면 은미성이 깨지게 된다. IAEA 통보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면 큰 후폭풍을 불러 올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0년 레이저 농축법을 통해 농축 우라늄 0.2g을 만들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당시 평균 농축도는 10%였다. 2004년 한국의 뒤늦은 보고를 받은 IAEA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사찰을 진행했고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했다. 일본 정부가 가장 크게 반발했다. 손톱보다 작은 1g도 채 되지 않는 우라늄을 농축했다.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거다. 기사 이미지 사진 크게 보기. 핵잠수함 건조 기술 확보는 영영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 이웃 일본은 핵잠수함 건조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우회로를 택했다. 일본은 원자력선 무추를 1992년 건조해 실험했다. 이 배에 장착된 소형 원자로는 IAEA 감시하에 투명하게 가동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원자력의 해양 이용 방안 연구를 위한 실험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소형 원자로 기술 확보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일본은 무치에서 얻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기사 이미지 사진 크게 보기. 소형 원자로가 장착된 일본의 원자력선 무치의 모습.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국방부 관료의 입을 통해 2004년 이미 나왔다. 당시 한 신문사가 국방부가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원장환 국방부 확득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해군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계획이다. 지난 2011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약 1조 2천억 원에 수주한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잠수함 건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소련 등 기존의 잠수함 건조 강국들을 제치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잠수함은 조립 부품의 수가 많고 건조기간이 길기 때문에 고도의 건조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격, 품질, 조선기술 협력 등 여건이 기존 잠수함 건조 강국들에 비해 대우조선해양이 경쟁 우위에 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건조 수주 프로젝트 최종 계약이 마무리된 날은 2011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독일 북부 잠수함 메카인 킬시 시민들은 모두가 긴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1960년대 이후 50여 년 동안 세계 잠수함 건조의 최강자로 인정받아온 TKEMS 조선사가 잠수함 수출 챔피언 자리를 잃게 될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킬시의 23만 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한 것은 그 상대가 20년 전 하대배사가 잠수함 건조 기술을 기초부터 가르쳐 주었던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었기 때문입니다. S형 하대배 조선소는 1964년부터 크고 작은 잠수함 123척을 수출한 세계적인 잠수함 전문 조선소입니다. 우리 해군이 잠수함을 도입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만도 하대배는 11개국에 66척의 잠수함을 수출했습니다. 수출가액은 약 20조 원. 하대배 조선소 직원 2,300명이 잠수함 수출로 한 해 1조 원의 매출을 올린 셈입니다. 20년 전 하대배로부터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연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한국 해군의 차세대 3,000톤급 잠수함 2척의 건조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5억 6천만 달러.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209급 잠수함 9척, 214급 잠수함 3척,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이번 3,000톤급 잠수함 2척 등 총 17척의 잠수함을 수주, 건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209급, 214급 잠수함은 독일 하대배사가 개발한 잠수함을 바탕으로 건조된 데 비해 이번 3,000톤급 잠수함은 기본 설계를 비롯한 상세 설계와 관련된 기술 모두를 대우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하는 최초의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건조 기술면에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대우조선이 어떻게 우수한 한국형 잠수함을 개발한 데 이어 해외 수출형 잠수함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은 뛰어난 기업 경영자의 미래를 위한 결단과 과감한 투자, 잠수함 기술진의 20년에 걸친 끈기와 집념의 산물입니다. 지금의 잠수함 설계지는 1980년대엔 잠수함에 대해 완전 문외한이었습니다. 기초적인 잠수함 설계 교육은 1991년 3명의 설계원이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10주간 받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연수생들은 열의가 대단해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도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계속하자 그 대학 신문은 한국에서 온 공부벌레 엔지니어들이란 감탄 기사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자들은 잠수함 건조 기술 습득을 위해 1989년부터 3년간 200여 명이 6개월에서 1년간 독일 하대배사에 파견돼 설계와 건조 과정을 익혔습니다. 이 과정에는
하대배사에서 건조된 한국 잠수함 1번 함인 장부고함의 견학이 핵심이었으며 이때 기술진의 경험으로 이번 함인 이천함의 국내 건조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설계 기술 습득에 결정적 기회를 잡은 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연방의 탄생 과정에 러시아 잠수함 설계국 측이 외화 벌이를 목적으로 한국에 잠수함 설계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제작사에서 발표를 해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최근 군사 잡지에서도 그렇게 나오므로 DIRCM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평미익의 끝부분 통째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동그란 페어링이 좌우 각각 한 군데씩 있는데요. 이것도 ECM 안테나입니다. ECM 장비는 적기나 적이 지상 레이더의 신호를 분석하여 역으로 교란 신호를 보냄으로써 적이 레이더를 교란하여 생존성을 높이는 장비입니다. 3번의 시스템과 한 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오추날개 양쪽 끝에 조그만 막대기처럼 전으로 튀어나온 것은 레이더 워닝 리시버 RWR 안테나입니다. 적기의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여 아군기가 추적받고 있다는 경고를 조종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6기체 전면 사진에서 오른쪽 공기 흡입구 우측에 붙어있는 보드는 항법 보드인데 이 보드에는 지형 추적 리더와 지형 추적용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지상에서 수십 미터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적진을 포복하듯이 초저공 비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비입니다. 최근에는 기체의 레이더에 이 기능이 통합되는 추세이나 그럴 경우 레이더 개발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렇게 따로 포드를 장착해서 붙이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의 발달로 인하여 저공 비행한다고 안전한 게 아닌 시대가 되어서 저공 비행하여 적진을 침투하는 일이 비교적 적어지고 있어서 해당 장비는 거의 특정 임무 시에만 사용되는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국산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 항법 포트를 수입하여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7기체 전면 사진에서 왼쪽 공기 흡입구 좌측에 붙어있는 보드는 타겟팅 포드입니다. 이 포드는 레이저를 발사하여 지상의 목표물과의 정밀한 거리를 측정하기도 하고 고해상도 안정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지상의 목표물을 적외선과 광학으로 추적하여 라곤식이면 레이저 조준기가 작동하여 지상의 표적에 레이저를 쏘아줍니다. 그러면 그 레이저를 추적하는 각종 폭탄이나 미사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훌륭한 광학 카메라 성능을 활용하여 적기의 사진을 찍어서 피하 식별 및 정찰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정밀한 장비로서 이 포드 한 개의 가격만 수십억 원대에 이릅니다. F-35 전투기의 경우에는 스나이퍼 포드라는 기존 제품을 기체 내장형으로 개조하여 기수에 내장해버렸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KFX에서는 일단 국산 타겟팅 포드를 개발하여 외장으로 장착하는 선에서 타협을 받습니다. KFX C109의 등 부분의 원형 및 직사각형 평면 패치 안테나로 예상되는 부분. 활 기수 아래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안테나는 링크 16 데이터 링크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를 통하여 아군의 각종 군함, 전투기, 차량, 지휘소, 조기 경보기 등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 전파를 사용하므로 아군의 위치가 적군에게 발각될 확률이 존재합니다. 물론 F-35나 F-22 같은 본격적인 스텔스기들의 경우 스텔스화된 정보교환 수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나 이것은 수출하지도 않고 기술도 공개하지 않는 해당 기종들의 비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술을 KFX에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일단 표준적인 링크 16 계열 장비와 안테나를 장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FA-18이 호넷의 기수와 등 부분에 장착된 통신용 안테나들 스텔스성을 저해한다. 그런데 링크 16 안테나와 IFF 및 ECM 안테나를 제외한 기타 조종사 음성 통신용 안테나 및 GPS 안테나들은 KFX의 그래픽에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해당 안테나들은 이미 국산화 연구 개발이 끝나서 KEFX의 평면 형태로 기체 표면에 장착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초기 설계안에서는 주날개의 에일러론, 구동면이 좌우 날개에 각각 1개씩으로 F-16 전투기와 같은 간략화된 플랫폼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스펙 9에서는 에일러론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되어 있고 바깥쪽 에일러론을 구동하는 구동기가 위 사진의 붉은색 원 부분의 형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형 전투기에서는 에일러론을 좌우 날개에 각각 2개씩 장착하여 안쪽은 플랩으로 활용하고 바깥쪽은 에일러론으로 주로 활용하며, 각종 기동 시에 안쪽 바깥쪽의 구동 각도를 달리하여 최적의 비행 효율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KEFX C-109는 대형 전투기 스타일로 고급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일러론을 각 날개의 안쪽 바깥쪽에 각각 2개를 설치하여 최대한의 공력 성능을 얻도록 설계한 F-22 전투기. 일단 기체의 설계는 목표한 가격대인 대당 700억 원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성능을 내도록 잘 조합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개발하는데도 기존에는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고 정치권이나 감사부서의 발목을 잡혀 번번이 좌절되어 거의 15년 이상을 끌어온 것이 KEFX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올림픽 예선전도 통과 못한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선전부터 통과하는 것도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밤샘과 희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텔스기인 F-35 기수 아래에는 내장형 스나이퍼 포티 타겟팅 광학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안테나는 기체 표면에 평면형으로 장착되어 있다. 차후 새로운 블럭의 개량형 KEFX를 설계할 때는 각종 전자전 장비의 안테나를 기체 표면에 스텔스 형태로 평면 장착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스텔스성을 높이고, 타겟팅 포트와 항법 보드를 기체 내장형으로 개량하고 기체 하부에 장착되는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을 신설하여 기체 내장형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량하더라도 내부 무장창의 용량이 작아서 많은 무장을 탑재하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만, 기존 암람에 비해 길이와 부피가 대폭 감소된 쿠다 미사일